예, 맞습니다. 스픽스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드디어 하루 전까지 왔습니다.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부터 이 여름까지 함께 뜻을 모았으며 거리에서 또 스픽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구체적입니다. 심판은 또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국힘의 압도적 패배, 이준석의 참패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힘차게 국정 운영을 해갈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내일 꼭 투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표가 내란을 심판합니다. 투표가 나라를 구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대선 전략. 오늘도 최고의 평론가들과 함께합니다.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많이 바쁘시죠? 예, 뭐 그냥 네. 예, 다들 안 바쁘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모시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탄탄TV는 잘 되고 계시죠? 저기 스픽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길거리에서 그 대담을 하는 걸 봤는데 언제 내려갔다 언제 올라오셨습니까? 그저께 밤에 내려갔다가요. 밤새고요. 네. 제작진하고 같이 있다가 또 어제 아침에도 이제 준비한다고 정신이 와. 없어 하루 종일 저나 우리 이제 제작진 식사는 하지 않고 아이고. 후보를 만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렵게 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대구와 울산 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만나서 그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고 그런 이제. 근데 그 길거리 그게 차로 가면서 인터뷰잖아요. 저도 봤는데 그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여행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제 라이브 중계가 가능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라이브 중계는 국내에서는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중계차 제외하고는 불가능. 유튜브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거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방송이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영상을 2개를 이제 찍어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끝나고 나서 바로 업로드를 하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차가 거의 뭐 한 30-40분밖에 안 나니까 라이브 옮기자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에서는 또 이게 대용량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는 별 문제고 뭐 웹하드로 올리든 우리가 나스 프로그램 이런 걸 쓰는데 프로그램 업로드가 또 안 돼 가지고 애를 먹었죠. 그래서 뭐 이쪽 저쪽으로 방법을 찾다가 당초에 이제 생방송 하려던 게 안 되고 그 뒤에 녹화가 아니고 생방송에 준하는 현장 중계 방식으로 하려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실제 이제 인터뷰 끝이 나고 한 2시간 뒤에 이제 프리미어스라고 합니다. 이제 최초 공개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었죠. 아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정말 마음 졸이셨겠네요. 어제 뭐 저나 같이 갔던 우리 동료들은 밥을 아예 못 먹었죠. 밤까지 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터뷰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좀 어제도 그런 걸 보여주셨네요. 근데 인터뷰가 너무 저는 되게 잘 봤어요. 그리고 왜 울리세요 후보를? 진짜. 아니요, 뭐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여쭤보고 싶었고 이제 기자는 뭐 원래 누굴 만나면 정말로 듣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영남에서 그것도 경부 고속도로에서 울산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에 왜 후보가 영남으로 이렇게 이제 활약을 집중하느냐 이것이 이제 국민 통합의 전제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시하지만 영남에서도 마지막에 이겨야 한다는 이런 것들 좀 묻고 싶었고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극단적인 고통을 평생에 걸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 자신을 다시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고 싶었고요. 네. 그 질문을 이제 드리니까 이제 저희가 싱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13살 때 공장으로 갔을 때 네. 그게 1963년부터 76년이죠. 그 1976년의 소년 이재명을 지금 2025년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어린 이재명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요. 꼭 안아주고 싶다. 갑자기 눈물 나네. 아니 왜냐면요. 제가 정말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시절의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의 이재명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것이 질문제도 사실 없었지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머니가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내가 그 꼬맹이 손잡고 공장 데려다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다. 출제를 하고 이름을 얻고 그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제 인터뷰였는데요. 76년에 공장에 처음 가던 장면인데 뭐 13살, 14살 그러지만 64년생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실제로는 12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호적이 이제 64년생 그렇죠. 12월 네. 21일로 네. 실제 그러니까 63년생이죠. 네, 아니 그래도 13살이고 예. 그 만으로 하면 또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인상 깊은 게 그때 심정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대목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이제 저 영상을 보고 어제 많은 분들이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근데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존재로서 대한민국을 바꿀 거냐. 이제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골고루 돌보겠다는 거. 뭐 그 어머니가 누구에게는 특권을 주고 누구에게는 반칙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기득권을 주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면서 각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질과 특장을 이제 잘 살려서 키워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저 말에 저는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근데 그 사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셨고 또 박연성 작가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는데 왜 76년을 73년이라고 물어보고 63년으로 했던 것은 이제 제가 아, 태어났던 63년. 시기가 네네. 60 실제 이제 태어난 거는 호적에는 64년생이 되어 네네. 있지만 63년생인데 네. 그럼 76년 정도 이제 될 건데 이러니까 뭐 금방 알아듣고 그냥 76년도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요. 뭐 그 질문은 하여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반향이 클 줄은 몰랐죠. 실제로 이제 후보가 그 어린 시절 자신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모든 사람이 그런 다 과거의 아픔이나 고통 같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인터뷰 전에 나온 장면 있잖아요. 그건 뭐 만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 그건 스픽스에서 제작한 건가요? 아까 아닙니다. 껴놔 준다고 했던. 그래서 저 영상 특히 AI 영상을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AI 영상을 만든 분이 네. 어제 인터뷰 이후에 바로 저 내용을 본인이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아, 스픽스 인터뷰를 보고 바로 예, 그 예.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걸 만든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제작자를 찾습니다. 제작자이시건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했는데 오늘 스픽스 인터뷰 보다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바나바스 김 네. 제 조남은 이제 지금 알고 있지만 바나바스 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아마 김종욱 박사님 페이스북 친구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이름이 같아서요? 바나바스 예. 세례명인가 보죠. 세르민 네. 요셉의 성인 이름인데요. 저분이 이제 여의도에 사시는 이제 저걸 보고 영상을 올려서 저게 한 14초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해서 1976년도, 7년도, 8년도 뭐 이 정도 사진과 2025년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껴안는 모습을 보고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침에 뉴스공장 나와서 네. 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걸 이재명 후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엄청 어제 올라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걸 봐야 한다. 정말로 보셨더라고요. 바뀌었네요. 예, 그 내용도 영상으로 뉴스공장 거 한번 그러시죠. 한번 예. 틀어주시죠. 오늘 아침 방송이죠. 네. 소년공 때 사진하고 최근에 후보된 이후의 사진하고 서로 만나서 껴안는 영상을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님이 언젠가 한번 어린 시절 소년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 누가 질문했는데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 네, 어제 스픽스에서 좀 출장 인터뷰를 오셨던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저 껴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거 보고 한참 왜냐면 저 소년공 사진 네. 하고 지금 좀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눈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이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50년 후네요. 50년 후. 그쯤 되겠네요. 야 정말 대단한 게 저 안아주는 게요. 그 현재 이재명이 어린 소년공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안아줘요. 그 정말 저런 감각으로 만든 건 대단한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성함이 바나바스 김. 바나바스 김.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정말로 바나바스 김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여의도에 사신다는데 어제 저런 영상 주셔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큰 감동의 눈물을 남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스픽스에서는 저 뉴스공장을 인용하면서 보도했는데 뉴스공장에서 스픽스를 누군가라고 얘기하네요. 네,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만나본 이재명 후보는 어떠셨어요? 뭐 저한테 뭐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할 자격이 별로 없고요. 왜 무슨 이제 자격이 필요합니까? 언론인으로서 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나러 갔고 실제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번쯤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이 지냈던 여러 이제 인사들을 통해 들었던 얘기가 많은데요. 굉장히 쾌활하다. 그리고 이제 진심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진정성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따라갈 수 없다. 다만 이재명 후보 옆에서 뭔가 이익을 생각한다거나 또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 오로지 실력, 자신의 역량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인정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결국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인사의 원칙, 인재의 발굴이라는 기준은 무조건 역량과 실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후보로부터 시작되니까 굉장히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적 질문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었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대선 전략 일단 저 정계환 대표가 멀리 울산까지 출장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감동적인 동영상도 봤습니다. 궁금한 건 막판 판세인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이제 역대 대선 뭐 총선 할 것 없이 막판 며칠 나오면은 온갖 네거티브가 막 난무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세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뭐 미세하게 이 지지율이 조금씩 뭐 바뀌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큰 틀에서 뭐 대세가 바뀐 적은 없기 때문에 이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 이제 전에 들어갔던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니까 화요일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그냥 큰 틀에서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온갖 네거티브가 다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일부러 만들어낸 네거티브도 있고 언론 보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것도 있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막판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욱 평론가.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체감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체감도 위에 6개월 동안의 내란 진행 과정과 그것을 갖다 막아내는 과정에서 느꼈을 국민들의 또 다른 민심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이 느낀 마음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권을 내버려 두면, 그다음에 이런 내란 세력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진짜 이 12월 3일, 4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들이 그 이전까지 여론조사 지표에 다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수선거 들어가기 그 당시쯤에 여론조사로 대부분 수렴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은 바다 같아서 쉽게 움직이지 않죠. 뭐
바람이 세게 불면 물결이야 세게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의 바다는 크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걸 바꿀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니, 내란을 능가할 만한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변동이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직접 방송이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십니다만 그것이 대체적인 지금의 흐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란보다 큰 사건은 없지만 내란은 6개월 전 사건이었잖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내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적어도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적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제가 볼 때 선한 마음과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판단들을 중요하게 하시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바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전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소재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뭐 지금 딱 나오고 있는 내용도 제가 볼 때 그냥 조적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변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기현 긴장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가 누구를 만나봐더라도 지금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안이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쪽에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골든크로스 했다, 뒤집었다.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요소가 없어 보이는데 골든클로스 했다, 이제 뒤집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마지막까지 윤석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 그런 일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격차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었겠냐. 저희들이 만약 결과를 최종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상황이 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서 하루 정도 더 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긴장도가 무너지지 않는 여론조사상으로 뭔가 통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내일 최종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겨레는 오늘 일면에 뭐 이재명 후보가 한 48, 49 정도,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8, 39 정도라고 10%포인트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를테면 뭐 AI나 뭐 이런 걸 돌린 결과겠죠. 또 하나 우리가 판단할 근거 중에 하나는 선거, 그러니까 공표 기간 막판에 나온 KBS 여론조사 기억나시죠? 그거는 3,000 샘플이었나요? 예, 한국 리서치랑 네네, 그 15%포인트 차이가 났었죠. 그런 흐름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더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국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골든크로스는 아니라 좁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이는요? 그러니까 뭐 추이를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서 네네.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긴장하는 거는 뭐가 됐든 이제 너무 낙승을 예상을 해서 투표를 하러 가지 않거나 뭐 다른 후보를 좀 이제 넉넉하게 이제 나눠주거나, 예를 들면은 뭐 권영국 후보한테 표를 준다든지, 네네. 뭐 그분 찍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소신이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단일화 얘기, 또 선제적으로 좀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란 세력들끼리의 이런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추이인가, 아까 전에 한겨레가 이제 STI 분석을 한 거는 221개 여론조사를 다 이제 종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메타조사 결과에서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48.5에서 50.1 정도로 이재명 후보 거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 그 이제 무응답층이 반영이 안 된 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론조사에도 다 무응답층이 있는데 그거가 반영이 안 됐는데, 무응답층은 점점 막 15% 있다가 10%, 5%, 3%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 거라서 실제 득표율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응답층도 지지율만큼 가져가는 거죠. 이 후보 저 후보. 일반적으로 무응답층이 10%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이 그 중에서 5를 가져가는 거고, 네네. 김문수가 뭐 3.5를 가져가고 이준석이 1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네네. 마지막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런 것까지
물론 무응답층이 지금 줄어들었지만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을 넘을 것이냐 못 넘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을 넘었던 후보는 지금 박근혜 후보가 87년 이후에는 박근혜 후보가 51.6, 51.558 그러니까 뭐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까스로 넘길 것 같아요. 5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이제 10% 포인트 전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에도 추세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각 당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 포인트라고 하는 이 격차가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대선 결과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그 통계로 잡혔던 내용이 실제보다 좀 좁아져 있는 것을 통계가 좀 늘려 잡았느냐, 아니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오히려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지지하는 후보들 초긴장 상태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격차보다는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민심체크라는 이름으로 대선 이틀 앞두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 22만 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70% 정도는 더 벌어졌다는 쪽이고 그대로 있다는 쪽은 한 12%, 줄어들었다는 14%인데 이것은 나의 정책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막판의 기세, 결집도 특히 어저께 동대구에 난리가 났거든요. 울산 난리고 부산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라고 표현하셨는데 난리라는 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 열기가 뜨거웠다, 둘 다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면 난리가 난 건 디비졌다. 이게 이제 이런 열기가 엄청나게 이제 영남 쪽에서 초집중 현상이 생기는 이걸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하느냐. 저 동대구역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뭐 엄청나게 타고 내리고 하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파가? 아니 이제 거기에서 한 3천 명 모인다는 것은 정치 집회에서 3천 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대구에서. 네네. 동성로에도 그 전에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전직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부산역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난리의 의미는 민주당은 뭐 숫자가 원래 안 모이고 정치 집회니까 뭐 고만고만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열기가 엄청 고조됐고 이재명 후보가 평소와 달리 정말로 연설을 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남 쪽에서 국힘이 결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저지하는 효과는 확실히 냈다고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표 차이가 많이 날 거죠. 그걸 기적으로 표현할지 원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지역의 변화가 도드라져 보인다. 뭐 반전의 계기들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 그건 같은데. 뭐 이미 여론조사 지표로 다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판의 역결집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결집을 두려워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핵심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역대 윤 정부 들어와서 선거를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총선을 보면요. 주로 출구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적합했었죠.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가 샘플링이 많은 경우가 실제적인 투표와 가까워졌던 측면들이 있어서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17% 정도 차이가 났던 거로 알고 있고 총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차이가 격차가 났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10%라고 하는 격차라고 하는 거 그냥 통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평균값을 낸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투표율인 것 같아요. 득표율이라고 하는 건 투표율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투표율이 지난번 선거보다 더 높을 것인가, 77.2%보다 1%보다 높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저는 투표율이 보다 낮았을 때는 오히려 득표율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표를 왜 덜 할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패배할 것 같은 후보 또는 내란에 대한 부끄러움, 그다음에 보수들이 보여온 행각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량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투표율이 높다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진짜 대거 중도층들이 투표 안 하셨던 분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보수층들이 막판 본투표에 결집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리하건 저리하건 제가 볼 때 이 상황들을
역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말고 좀 짓궂게 여쭤보면 투표율 77보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는 올라갈 줄 알았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떨어집니까?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약간 76, 75 이 정도? 뭐 거기까지 제가 또 통계학적인 정확성을 낼 수는 없고 왜냐면 일반 저 3점 아니, 그러니까 샘플도 제가 짓궂게 그러니까 3점 샘플도 플러스 마이너스 1.8인가 되는데 제가 거기 약간 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들긴 낮을 하고요. 것 같다. 만약에 낮다면 제가 그러면 득표력은 좀 올라간다고 네, 보는 네. 거죠. 네. 그렇게 이런 해석 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는 네.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다. 보고요. 77 정도. 역시 김종욱 박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 이틀 때 첫날에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둘째 날에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이게 그러니까 네. 평일이어서 휴일이 아니어서 이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선거가 이제 복합적인 게 하나는 한 25년 만에 있었던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열기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긴장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 대박 결집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완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좀 상쇄된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저는 77 비슷하게 나오거나 76 정도 나오거나 투표율은 그렇게 될 것 같고 투표를 그럼 누가 하러 안 나오느냐는 저는 정확하게 비슷하게 보는 게 이재명 지지자들은 더 많이 나올 거 그러니까 나오던 대로 나올 것 같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체 과거의 지지율 윤석열을 2022년 대선 때 찍었던 표들은 이제 뭐 좀 한 달은 아니고 한 2주 전 분석이긴 한데 한 55에서 60%만 김문수 후보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머지 13%는 이준석한테, 8%는 뭐 이재명한테, 15%는 유보하고 있고 뭐 이런 류의 이제 분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보한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투표를 하러 선택적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시 자기 진영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표들이. 하지만은 투표를 일부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좁아진 상황이라서 이준석 후보는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발언들이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보수 진영에서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표를 주기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오후 8시까지 투표하는 거 보통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평소에는 6시에 투표인데 내일은 이제 8시까지 하니까 마지막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텐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원래 지지했던 우리 한 1,570만 표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 쪽에서 또는 보수 쪽 후보를 찍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게 이제 몇 표가 되느냐 뭐 이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던데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율이 낮다 높다 저는 더 높을 거로 생각을 하죠.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그러나 격차는 생각보다 더 또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결집도는 높지 않다. 아니 실제로 최악이다. 제가 이제 대구 같은 데 보면 그건 사전 투표에서 대구 경북 투표율이 낮은 것도 하나의 단서로 파악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북이 10% 포인트가 떨어지고요. 지난번보다 8%였고. 대구 같은 경우는 8%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투표장에 일단 안 가고 있다는 것인데 왜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집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간다. 결집이 되면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것과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죠. 우리가 비슷한 또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절대 찍으면 안 돼요라는 압박을 전국적으로 지금 부모들이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통제가 안 되더라도 20대, 30대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혹시 이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데는 이번에 어떻게 하면 애들을 투표장에 안 가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는 얘기 제가 직접 듣고 있고요. 나이 드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이번에 절대 어머니 아버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찍어주지 않을 거면 가지 마세요. 이것이 저는 대구 경북 부산 그다음에 경남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투표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결집하는 요소가 없어서 안 갔다라고 봐야 할 거냐 아니면 외부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차마 원래 해왔던 방식대로의 그냥 국힘 무조건 지지라는 것이 빠졌느냐 저는 여기 개입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입의 요소는 저는 자식과 손자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객관적이고 뭐 과학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는 이제 지금 민심의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보면 결국 최종 결과가 나와서 거꾸로 이걸 맞춰보는 시점에는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아 역시 국민의 이 민심과 이런 의지는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전 첫째 날 사전투표 열기를 보면서 아이고 가면 줄을 많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본투표하겠다. 이런 가능성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어디냐면 이제 서울,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특정 선거 투표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길을 돌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본투표가 확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는지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핵심적인 건 대구가 지난번 대선보다 8%나 적게, 그다음에 경북이 9%나 적게. 이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야 우리 지켜보자 본투표에 싹 나가자 그 사례가 발생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그랬습니다. 네. 경북 지역이나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 거의 그 투표 당일 오후에 거의 몰빵처럼 몰려가가지고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이겼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 어떻게 저런 내란 세력에게 투표할 수 있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저에 흐르고 있는 소위 대구 경북 지역의 합리적인 보수들 또는 중도층들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본투표에서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득표의 비율은 또 높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그래서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득표율의 편차가 더 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는 거죠. 다른 건 아니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정도 받을 것 같냐? 첫 번째 질문. 또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유의미한 반전 또는 약진 또는 뭐 주목할 만한 득표율이 될까요? 지난번 대선에서 TK에서 한 22% 정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앞에 3자를 찍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3자를 찍는 30% 초반 뭐 이렇게 나오던 게 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관성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들의 고민도 하고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을 빼놓고 열정적으로 서로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다가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본인이 평소에 찍던 방식으로 찍게 되면은 이제 분모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그 포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30에 약간 안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한 28 정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의미 있는 스코어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아 그것도 굉장히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제 특히 TK를 좀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떤 후보가 와도 앞에 이제 3자를 찍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28이 이게 그러니까 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이제 지역주의가 서서히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 구도라든지 이런 이념에 따른 정당 구도도 상당히 이제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이제 재정렬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역주의도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의 시작이 이번 대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득표해야 의미를 줄 수 있나? 뭐 30%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요. 아,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목표를 하는 게 다 35% 정도 득표율을 보는데 지금 뭐 과거에 김부겸 후보가 나왔을 때 또 임대윤 후보가 대구시장 나왔을 때 다 40%를 넘긴 득표를 했던 적이 있고 이제 어떠냐 이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선호도도 있지만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는 안동 출신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인데 뭐 빨개요 닮았는데 뭐 이제 이런 쪽에서 지금은 실제로 정치를 그리고 국가 발전을 엄청 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아마 이제 고향이 경북이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반응도 사실 괜찮고 그렇게 보면 뭐 35%까지 기대를 해도 좋고 30%는 뭐 넘어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동에서는 좀 받았죠. 약간 더 받았습니다. 네, 뭐 약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평균이 한 22% 되면 네. 뭐 25%는 넘는데 30%는 안 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는 좀 더 받았고 뭐 이런 거였죠. 예, 예. 네. 그래서 저기는 뭐 출신 지역보다는 아예 그냥 정책 성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상당히 저는 파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결집이 있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울경은 어떻습니까? 뭐 불경은 제가 볼 때는 저번과 같은 역결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이란 건 지난번 총선 총선 때 막판에, 총선 때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경북이든 그러니까 영남권 같은 경우 좀 나름대로 세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결부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보수 합리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은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본인에게 더 선한 행동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네.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알아요, 실제적으로. 잘 아는데 그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나아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하셨던 경북 지역 같은 경우 30%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PK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김문수 후보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부산이 될지 울산이 될지 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경남 지역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경남 지역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울경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와 같은 일정한 좀 바람이 이재명 후보에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랬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타파했다 이렇게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견고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선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의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단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내란이라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 투표가 분명히 결합되는 요소가 있어서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30%, 그다음에 부울경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안 무너질 거라는 진단은 다 하시지만 김준일 평론가는 조금 그래도 균열, 좀 변화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제도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총선에서 동일하게 갈 가능성들이 꽤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든 또 이쪽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눈으로 많이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부산시장 한 번 시켜놨더니 부산이 뒤집어졌다 이런 걸 보여달라 이런 거네 유권자들은. 한 번으로도 안 될 것 한 같아요. 제가 번도 볼 안 때는 된다. 이게 네. 누적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누구든 뽑아놔도 그 정당이 경쟁하면 네. 더 좋은 놈들을 데려다가 후보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저런 놈들이 계속 오다 보면 우리 지역이 발전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10년, 15년, 20년 정도 경험하셔야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완화된 어떤 성격의 지역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환 대표 아까 말씀하시죠 예. 먼저. 네. 아니 오늘 이제 MB가 직접 나와서 청계천에서 뭐 전직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네. 참모들하고 식사를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MB가 나와서 청계천을 걸으면 보수 결집을 하기는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질문과 동시에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지금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올까? 김문수 지지일까? 제가 계속 요즘 취재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 그리고 해외에 뭔가 좀 부정적인 요소로 엄청난 이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 이런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 연결되어 있는 데가 MB의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의 일부 그 단서의 종착지 또는 그 경유지가 그 이전 정권에서 해왔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거액의 유출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수 쪽 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뭐 저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우리 다 끝이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한 선의의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거기에는 뭐가 걸려 있느냐.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예를 들어서 명예, 평판도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정말 국부가 유출됐다거나 해외에서 리베이트를 쌓아놨다거나 그 돈을 누가 주물렀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정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콘서트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알리면서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결집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좀 객관화해서 한번 보면서 그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하는 것처럼 서문시장에 나서서 사실상의 유세를 한 적이 있었나 여태까지? 없었죠. MB가 오늘 보여주겠다는 것처럼 청계천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었나?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방문하면 의례적인 덕담, 아유 뭐 잘 되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장면은 여러 기억나는데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나요? 김진일 평론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이거 처음이죠. 초유의 사태죠. 이 정도로 역동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고 다만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를테면은 조금 유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마을이나 이쪽에서 좀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좀 뭐 소위 말하는 역결집을 부르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아예 안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언론에서야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면은 MB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청계천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어. 이런 사고회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전 대통령과 아니고 그러니까 전전 대통령이 했던 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이미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강화 효과는 있어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이 있고 그게 내란이 됐든 뭐 정당 소속이 됐든 그거를 결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 근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나는 이미 마음은 김문수를 찍는 거 정했어. 근데 MB가 나와서 청계천을 걸어. 그래. 청계천을 만드시는 훌륭한 분이네. 역시 김문수를 더 찍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네.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 강화 효과는 있는데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MB는 정경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MB의 목적, 박근혜의 목적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래서 세를 모아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는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훤히 드러나 있는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우는 거 수백 번 압수수색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해놓은 엄청난 해외 비리와 같은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제 탄압이다라고 몰고 가려면 한 사람이라도 편을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대구에 박근혜가 나온 것도 그 해당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말 최측근이라는 유영아 의원이 나와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건 뭐냐? 그럼 정말로 김문수 후보 지지라는 발언도 안 했어요. 네. 나와서 움직였는데 이건 뭐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다음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 누구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바로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각자 나름대로 노력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전리품 같은 걸 챙겨야 할. 그다음 전리품이라는 게 패배 한쪽에서도 지분 싸움이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이기든 지든 뭐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당권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자기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렇게 뛰어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을 한 거 아니냐. 그럼 나와서 하면 김문수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나와서는 아이고 나는 여러분 만나고 싶었으면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보수 결집이라는 형식을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4월 4일 날 파면된 이후에 일관되게 민주당은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암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이 나온들, 박근혜가 나온들 이게 선거에서 어떤 얼마나 유의미한 반전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아래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심은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 또는 보수 재편 과정에서 얼마만큼 유리한 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연합 세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MB도 청계천 갔어. 박근혜도 서문시장 갔어. 라고 하는 얘기들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고 연합적인 서로의 신뢰와 실체들을 확인하기 위한 합종 연행 작업들이 지금 사전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이후에는 중요한 형태 이 사람들 다 따지고 보면 저기예요.
치는 사람들이 다 뭐 박근혜 주변이든 아니면 MB 주변이든 다 치는 사람들인데 초기에는 MB계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을 차지했던 거고 그 중간중간에 박근혜가 약간 섞였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과정들의 결과물들을 이후에 서로 나눠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쇼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 여름에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광훈 집회에 말씀을 내렸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도 김 박사님 그런 같은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제가 볼 땐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 주는 거죠. 이건 이미 제가 볼 때 지금 김문수 캠프는 김문수 캠프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캠프지 어떻게 김문수 캠프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 있는 윤석열 사람들이 윤석열을 배반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지금 캠프의 구성 자체들은 이미 지난 윤석열 캠프 때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력들을 자기도 가지고 오는 건데 가져오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김문수를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닌 상황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대선 캠프로서는 이미 붕괴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네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40%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40%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통계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말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을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주고 받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요소를 보더라도 결집시킬 상황이 별로 없다.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자는 호소이기도 하지만 투표율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득표율 격차는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이준석 단일화다. 단일화가 물 건너갔는데 지금도 단일화하라고 하지만 단일화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사퇴하는 것밖에 없죠. 물 건너 갔습니까?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라도 이준석 사퇴를 통한 단일화 그 이준석이 지금 그러면 물어야 되는 그 선거 비전 누가 다 갚습니까? 그거를 담보로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요? 합당해야 됩니다. 합당 안 하면 승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합당을 그러면 하면 오늘 문제가 합당을 되는 거예요. 한다고요? 후보 아니, 매수제가 되는군요. 그러면 선거가 그러지 않으면 아니 대선이 끝났는데 합당을 한다? 그러면 선거 비용을 자기들이 문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소고발을 해서 할 수 없는데 지금 합당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아니 안철수도 나중에 안철수도 합당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그 비용을 다 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부채까지 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빚을 진 거죠, 이 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 선거 비용을 다 쓰고 빚을 졌는데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합당을 하면서 부채까지 모든 거를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줄게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했을 때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든 뭐 뒤에 하든 대선 이후에 하든 크게 합당에 있어서는 시기는 크게 상관이 없고 네, 이제 그건 불법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거를 뭐 네. 이를테면은 그거를 조건으로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매수에 뭐 무슨 네. 증거나 이런 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건 대충 그냥 인지상정으로 사람들이 그럴라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일화를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까지 나왔던 거 기존에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나왔던 걸 봐도 그냥 쉽게 보면 반반이에요. 반반. 이준석의 표는 반은 이재명한테 가고 반은 김문수한테 갑니다. 어떤 거는 심지어 이재명한테 가는 게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예, 단일화 효과는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확인된 거다. 저는 예전부터 네. 아주 이 선거 초반부터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없고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 예,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붕괴된 다음에 그쪽에 당을 접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계 개편 상황에서 뭔가를 노리는 사람인데 지금 굳이 단일화를 해서 소위 말해서 내란 세력과 손을 잡는 이런 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받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지지층 결집 그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마. 근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대선은 끝났다 계속 얘기 근데 드리는 거예요. 정의당도 지난번 대선 때 부채 때문에 채무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기력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인데 개혁신당도 그런 부담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나가죠? 10%를 넘을 거라고 그들의 플랜은 원래는 15를 찍을 수 있다고 봤어요. 전액을 보전받을 지금 수 아닐 있다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10은 찍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뭐 10을 못 찍는다고 보는 거 5% 아니, 그러니까 전후라고. 제가 얘기한 게 예. 아니라 개혁신당 입장에서 예. 10을 네. 자기 내부에서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양당이 합당을 한다는 전제로 하면 후보 매수제가 중재 중에 중재인데 네네. 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당이 가능하냐 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 있고 뭐 사전에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건 뭐 중대한 선거 범죄니까 안 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자 합당을 한다는 전제로 그냥 말 안 하고 진행했다고 치는데 이제 대선에 패배했어요. 그때 당권파들이 이준석을 당에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어떤 경우에도 당권을 잡겠다는 쪽은 안 넣어주겠지. 무슨 이야기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받아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빚을 안아주는 문제는 중대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냐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준석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네. 합법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내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게 있으면 이준석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실익이 없다는 것은 효과도 없다는 것. 이라면 지금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김문수가 이준석 그냥 스톱해달라. 그냥 후보직 사퇴해달라라고 하는 압박이나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물 건너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생존할 수 있는가? 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준석이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미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뭐 이런 단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 잘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아닌 하에서 이준석이 과거 했던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럼 이건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본인이 과거에 한 일을 갖다 다 예를 들면 미리 가서 지워놓지 않는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방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단일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등장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친한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동훈을 제외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을 재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맨 처음에는 이준석도 고려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의 뭐 한덕수든 계속 이후에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전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덕론, 그다음에 배신자론을 통해서 굳이 이준석을 갖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가 볼 때는 사표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김문수가 얻을 수 있는 표는 대강 다 저는 확보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급해진 건 이준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바람, 저 광야를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에는 본인이 너무 많은 배팅을 해놨어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막판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존립이 어렵다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겁니까? 일단 저 국회의원 임기 3년은 보장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 한 사람밖에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의 예를 들어 죄가 명백해요. 네. 명백하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과반 이상 반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성 없겠네요. 아니, 죄가 명백하다면요. 예를 들면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이재명 정부와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면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준석이 살아남았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명백하다면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옛날에 내놨는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전 그래서 오히려 좀 절박한 건 이준석일 수 있다. 지금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좀 전에 잘 안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네. 지더라도 자기의 정치력으로 뚫고 나왔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만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지금까지 셈법을 가지고 와서 네. 대선 이후에 본인이 그 셈법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진짜 자기 일을 객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 이거를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큰 틀에서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 개혁신당이란 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대선 끝나고 1년 안에 국민의힘이랑 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고 사실은 지방선거에 가면은요 서울시장 후보를 누굴 내죠?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후보를 개혁신당이 누구를 내느냐. 그러니까 인력풀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선은 이준석이라는 어쨌든 한 명을 가지고도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천하람 의원이 예를 들면은 비례 내려놓고 뭐 나오나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보수에서도 다시 통합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합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단일화의 모습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하루 남겨놓고 단일화를 하거나 후보를 내려놓는 거는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몸값을 자기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고 이거 가지고 베팅을 하고 딜을 해야지 이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지. 지금은 단일화는 시기는 끝났다. 제가 어차피 보기에는. 하나 될 사람들이지만 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네. 국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당권 싸움이 본격화되면 당이 쪼개지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하여튼 누군가 당권을 장악한 사람이 패권을 휘두르면서 가는 구조입니까? 뭐 당에 자산이 많으니까 열심히 싸우겠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영남에서는 어쨌든 말도 꼬고 어쩌면 뭐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이 될 텐데 저는 마지막까지 드는 생각은 북힘이 실제로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득표율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자, 특정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막바지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실제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이겼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득표율과 확실하게 앞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앞선 거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모릅니다.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못 이길지 모릅니다. 라고 긴장을 하면서 지금 격차를 내면서 1등으로 달리는 그 양정당의 최종 결과는 정말로 표가 붙을 것이냐, 표가 더 벌어질 것이냐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위대한 투표율, 위대한 득표율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처럼 평론하거나 주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더 앞서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투표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선거가 사실 평론가들의 예측대로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선거도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예측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국민들이 보여줄 역동성이 사실 내일 6시서부터 14시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선거 첫날에 굉장히 놀랐듯이 놀랄 수도 있고 뭐 그 특히 결과야 뭐 그야말로 열어봐야 알겠죠. 아니 이제 우리가 네. 명백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골든크로스를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이 총칼 앞에 맨몸으로 노출이 됐고 장갑차를 막았고 헬기가 날라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면을 당했어요. 근데 선거 본투표 전날까지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집단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게 되면 국민들은 그냥 제가 볼 때 벌거벗은 생명이에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김종욱 평론가께서 이번 대선의 핵심이 뭔지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로 우리 스픽스 성원해 주시고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개월 동안 스픽스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 누적 현금 서비스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원래 착한 보험인데 파트너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네요. 유사 상품이 많다는 뜻입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644-1236, 1644-1236 또는 010-7612-3303, 010-7612-3303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6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결과를 볼 겁니다. 내일 밤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이 자리에서 또 구독자님들과 만나게 될지 스픽스는 내일도 저녁 8시에 역전의 용서, 10시에 개표 방송 등 풍성한 방송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 대선 전략 본색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